흐르는 벽, 이모견, 단편소설. 글쎄, 바로 눈앞에서 아장거리던 애가 순식간에 없어졌다니까요. 아침 드라마를 보고 난 두 노인이 식탁으로 나와 앉으며 시작한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엄마는 어제 아침에 한 이야기를 또 늘어놓는 중이다. 그러게요. 어린애들은 삼신할미가 돌본다는데 어째 그런 일이. 시어머니는 10번도 넘게 들었을 엄마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양 장단을 맞춘다. 돌이 막 지났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으니까. 걔가 돌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 대목이 시어머니가 반색하는 부분이다. 아이고, 일찍 걸었네요. 저도 그랬대요. 돌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걸음을 걷더니 돌날 제가 직접 사람들에게 돌떡을 돌렸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모는 저를 돌떡 돌린 애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하려던 이야기의 방향이 엇나가는 시점이기도 하다. 아, 사돈도 일찍 걸으셨구나. 우리 애들 중에는 걔만 빨리 걸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은 늦도록 못 걸었대요. 커서도 어찌나 잘 넘어지던지 걔도 사돈처럼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저는 좀 날랜 편이라 잘 넘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직 이렇게 버텨주나 봐요. 이쯤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삼천포로 빠진다. 아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벌써 수술을 4번이나 했잖아요. 무릎에, 허리에. 엄마가 수술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그건 들은 기억이 나는지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튼다. 에이구,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수술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기 고려병원 의사가 나보고도 허리 수술하라는 걸 안 했어요. 우리 동생도 수술 끝이 시원치 않아서 앓다가 그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잘 가신 거지요 뭐. 나도 기다려지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안 아프고 얼마나 좋겠어요. 시이모가 돌아가신 걸 잘 가셨다고 하는 엄마는 올해 90살이다. 94시 된 시어머니 앞에서 이번만 해도 벌써 몇 차례나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아침 6시,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한 이야기 장단은 아침 드라마 시간을 제외하면 종일 이어진다. 저러다 병이 나지 싶어 그만들 시시라고 하면 두 노인이 함께 달려들었다. 오랜만에 이야기 상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웬 참견이냐는 거였다. 하긴 엄마는 벌써 20년 전에,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보낸 후 호러미로 지내는 중이니 말벗이 그립긴 할 터였다. 엄마가 하려는 얘기는 어려서 잃은 언니 얘기였다. 나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슬그머니 엄마가 하려던 이야기로 물꼬를 돌려놓았다. 그래서 그렇게 걸음마를 하던 언니가 어떻게 됐는데? 엄마는 옳다구나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남들이 귀신 붙은 땅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땅이었건만 내 집에 대한 소원 때문에 아버지가 그 터에 집을 지은 게 잘못이라며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나는 아는 내용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무모한 짓을 한다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유물론자였다.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귀신이나 꿈 따위는 정신이 나약한 인간들이 허상을 보거나 꾸며낸 공상일 뿐이라고 믿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늘 꿈 얘기를 하는 엄마와 달리 아버지는 꿈이란 오매 불망이요, 생각이 짙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단정했다. 나 역시 근거 없는 엄마의 이야기보다 그렇게 단호한 아버지의 말에 더 믿음이 갔다. 터가 세면 얼마나 셀 것인가. 북한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일본에 징용되어 만주군과 싸웠고
해방 후 돌아오니 다시 징집 명령이 내려와 북한군이 되었다. 한국 전쟁에 투입된 미군에 잡혀 포로가 된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다. 전쟁과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죽음을 본 아버지는 믿을 건 자신의 신념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탄광에서 목수일을 배운 아버지는 남쪽에 내려와서도 목수일을 했다. 전쟁이 끝난 후라 목수를 찾는 곳은 많았다. 집터를 알아보던 중 마침 그 귀신 붙은 땅의 임자가 일감을 주었다고 했다. 그 터 앞으로는 제법 넓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등 뒤엔 야트막한 솔숲이었다. 누군가 다져놓은 터는 금방 집을 지어도 될 듯했다. 남한에서 새로 맞은 아내, 즉 우리 엄마는 산딸을 앞두고 있었다. 이제 곧 자신의 피를 받은 생명이 태어날 판이었다. 자식에게 많은 떠돌이 신세를 면하게 해주고 싶었으리라. 아버지가 그 땅에 관심을 보이자 땅 임자는 문틀이나 짜주고 그냥 그 터에 집을 지어 살라고 했다. 그 시절엔 그렇게 땅을 거저주기도 했노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아버지는 마을에 사는 그 땅 임자네 집 방 문짝을 짜주고 덤으로 방을 잇는 테마루도 놓아주었단다. 이젠 그만 되었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내 땅이 생겼구나 한시름을 놓았다고 했다. 해토 무렵 뒷산에서 황토를 캐다가 지디겨 벽돌을 만들었다. 엄마가 몸을 풀기 전에 집을 지으려면 서둘러야 했다. 집이 들어설 자리를 다져놓고 그 자리에 반듯반듯하게 만든 벽돌을 늘어놓았다. 제법 벽을 올릴 만큼 벽돌이 쌓여 집 지을 날을 잡을 참이었다. 그런데 비가 내린 거예요. 무슨 봄비가 그리 억세게 내렸나 몰라요. 금방 벽돌이 풀려서 벌겋게 진창이 되어 흘러내리더라고요. 엄마는 말을 구수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낭패한 듯 아버지가 담배를 말아 피우는 장면과 함께 게을로 벌건 도랑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황토물이 보이는 듯 했다. 아버지는 다시 황토를 캐다가 남아있던 흙과 버무려 또 벽돌을 만들었단다. 그 벽돌이 말라 집 지을 날을 받았을 때 다시 비가 내렸다. 아버지가 그 흘러내린 흙을 긁어 모으고 짚을 썰어놓고 다져서 또 벽돌을 만들기를 수차례 일이 있는 날엔 일을 나갔다 와서 한밤중에도 작업을 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집을 지으려면 서둘러야 했다. 가진 것 없는 몸으로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는 아버지에게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엄마는 혀를 차던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그 땅을 내준 권씨까지 덩달아 욕을 먹었단다. 엄마의 이야기 속에서 그 터는 집터가 아니라 무덤이 있던 자리로 변해 있었다. 예전에 내가 알던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 결국 산딸이 되어버린 엄마는 새들어 살던 할머니네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세상에서 처음 가져보는 핏줄에 감동한 아버지는 다시 집짓기에 도전했다. 6번째 벽돌을 만들어 놓고 난 날은 장마철도 한참 지나 별빛이 더욱 밝아진 가을녘이었다. 논에서 벼이삭이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잊고 있었다. 이젠 비가 내릴 철이 아니었다. 벽돌이 마르면서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하지만 벽돌이 굳어갈 즈음에 다시 내성병력과 함께 비가 쏟아졌단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흙벽돌은 허물어져 붉은 흙이 되더라고 했다. 울고 싶었단다. 아니 미쳐버릴 것 같더란다. 대체 정말 귀신이라는 것이 있단 말인가? 오기가 난 아버지는 다음날 말짱하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흙을 지디겼다. 누가 이기나?
끝장을 볼 심산이었지요. 엄마는 마치 자신이 한 일이냐 양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렇게 7번 만에야 온전한 벽돌을 얻을 수 있었단다. 그 벽돌로 조심조심 집을 지었다. 정성껏 낙성식도 하고 초가를 올려 지붕을 덮었다. 구두를 놓고 아궁이도 만들었다. 산에서 해온 쌀이나무로 나지막한 울타리도 둘렀다. 그런데 당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는 게 누가 잡아채는 것 같이 뒤가 손득거리더라니까요. 아이를 업은 엄마는 마당에 들어서기가 꺼려졌지만 누가 봐도 아담한 집이었단다. 이제 내일이면 새 집으로 이사를 드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구두를 말리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넣고 있었다. 몇 번이나 벽돌을 이기느라 억지로 집을 짓느라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다. 드디어 완성됐다는 마음에 긴장이 풀렸던 걸까? 깜빡 졸았나 싶었는데 시커멓고 몸집이 큰 거인이 아버지를 와락 밀어내더란다. 뒤로 벌렁 자빠졌다 일어난 아버지는 비몽사몽 겪은 일을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단다. 이제라도 도깨비가 빠져나갔으니 됐지 싶었대요 글쎄. 그때 아궁이를 빠져나간 게 터줏대감이었을 거라며 시어머니가 추임을 넣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어요. 이 대목에서 엄마가 침까지 삼키며 하는 얘기가 있다. 사돈도 아시죠? 왜 예전에는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동네에서 큰 굿을 하곤 했잖아요. 제가 애를 얻고 그 국구경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 무당이 멀쩡하게 서 있는 저한테 굵은 소금을 뿌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쌩하고 돌아섰지 뭐예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무당이 사람들한테 그러더래요. 저 집에서 사람이 상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상한다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시어머니가 다시 맞장구를 튄다. 예, 돈은 벌겠는데 사람이 죽어나갈 거라 했대요. 그 사람들 공돈 안 먹는다니까요. 그래도 애가 갔으니 다행이지 바깥 사돈이 그때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게 다행이라고 입 밖에 낼 수 있는 소리인가? 잔치국수를 만들기 위해 올려두었던 멸치 육수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다. 호박을 채 썰던 나는 잠깐 두 사람을 살폈다. 얼굴이 검은 엄마가 입술이 마르는지 컵에 든 물을 마시고는 다시 말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컵이 놓여있던 자리에 물기를 손으로 문지르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자 무당 말대로 아버지한테 일거리가 밀려들기 시작했단다. 집 뒤로 내어단 작업실에서 아버지는 쉼없이 일을 했다. 전쟁이 끝난 뒤라 집집마다 수리할 것들이 널려 있었다. 문을 만들어 달아주고 지붕 석가래도 있고 시집 가는 처녀 장롱도 만들고 쌀 뒤주도 만들었다. 돈은 원 없이 들어올 거라던 무당의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그 시절에 무슨 돈이 원 없이 들어왔을까마는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집이 무서웠단다. 대낮에도 혼자 마당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 무렵 도둑이 들어 연장을 훔쳐갔는데 연장을 사러 시내에 나가는 아버지를 아이를 둘러엎고 따라 나섰단다. 무서워서 혼자 있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엄마는 진저리를 쳤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엄마를 앞세우고 아버지는 큰 시장에 나가서 망치며 끓이며 대패, 장도리를 사들였다. 그것들이 또 곳간을 채워주었다. 지금까지 살았던 어느 시절보다 풍족한 시절이었다고 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을 회상하며 덩달아 눈빛이 잔잔해졌다. 일하다가도 애가 걸어오면 연장을 놓고는 뭐라고 말을 붙이곤 하는 거예요. 나한텐 생전 그런 아기자기한 게 없는 양반이었거든요. 어지간하면 새집에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엄마는 여전히 밤이면 변소조차 가지 못했다. 무서웠단다. 엄마는 아버지보다 9살이나 어렸다. 지금이야 억척스런 삶에 지쳐서 그렇지 예전 사진을 보면 여리여리한 몸매에 얼굴도 곱상한 엄마였다. 그렇게 세 식구가 붙어 지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점심을 차리러 가는데 제 아버지가 아이를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대피질해 놓고 내가 데려갈게 그러더라고요. 잠깐 사이였단다. 아버지가 부엌을 들여다보며 애를 찾더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울먹인다. 옆에서 연신 총알거리는 애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주걱을 팽개치고 달려 나오는데 벌써 아랫마을 사는 붙들레의 째지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붙들레가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있더란다. 방금 딴 호박꽃을 손에 움켜쥔 채였다. 엄마를 찾아가던 길이었을 것이다. 작업장을 돌면 바로 안채였다. 아이는 부엌이 난 마당을 지나 살인문을 나선 것이었다. 문 앞에 다리를 건너려면 아장아장 걷는 그 걸음으로는 한참이나 걸렸을 터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았다고 엄마는 머리를 흔들었다. 질질 흐르는 물은 발목에도 차지 않을 정도였단다. 게다가 어린 것들은 삼신할미가 돕는다질 않던가. 그런데 마치 누가 불러내기라도 한 듯 아기가 그리 되었단다. 붙들레가 물에 빠진 아이를 들어 올렸을 때 아이는 벌써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아이 손에 아직 시들지 않은 호박꽃이 쥐어 있었다니까요. 엄마는 늘 이 대목에서 나를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죽은 애는 쟤보다 훨씬 이뻤어요. 쌍꺼풀이 진 눈에 피부는 하얘갖고 얼마나 이뻤는지. 지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다니까요. 인형 같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윗목에 밀어놓았다. 그리곤 아는 소리를 곧잘 하는 태환 할매가 아버지와 엄마에게 복숭아 나무 가지를 내밀었단다. 아무 말 말고 이걸로 야무지게 때리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면서 복숭아가 귀신 쫓는 과일이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였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퍼부어야 할지 모르는 분노를 그 나뭇가지 끝에 실었단다. 아직 아이에게 들러붙어 있을 것 같은 그 음흉하고 사악한 기운을 향해 내지를 하는 아버지의 눈이 뒤집혀 있었다고 했다. 내래 이놈의 새끼를 패 나가버리겠어. 눈이 뒤집힌 아버지를 향해 이번엔 엄마가 달려들었단다. 불쌍한 내 새끼를 왜 때려? 말 못하고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때려? 애 본다고 놓아주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뭘 잘했다고 애를 때려?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야 아버지를 때리던 엄마의 매질이 멈추었다. 금술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 건 처음 보았다고. 이 역시 귀신의 조화라고 사람들은 또 혀를 찼단다. 마을 노인들은 엄마 아버지가 모르는 곳에 아이를 버리고 돌아왔다. 어린애는 묻지 않고 버리는 거였다. 죽음이 흔하던 시절이었다. 굶어서 병들어서 또 전쟁 중에 총 맞아서 죽어가는 죽음들을 숱하게 보았을 사람들에게 아이의 죽음은 그리 대단치 않았을지도 모른다.
묻지도 않고 내던져버린 아이. 그래야 산 사람에게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위로하던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권했다. 술 주전자를 들고 오던 엄마는 아이를 묻지 않고 짐승의 밥이 되게 버렸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단다. 깜깜한 밤, 산속이 오히려 편했다고 했다. 엄마는 온 산을 쏘다니며 희끗한 것만 보이면 쫓아가서 확인했다. 흰 눈이 내려 산을 덮을 때까지 엄마가 집을 뛰쳐나가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엄마와 아버지는 생애 처음 마련했던 그 집을 비워두고 그곳을 떠났다. 그렇지 않아도 무섭다던 엄마는 아이가 죽은 후 숫째 집에 붙어 있질 않았단다. 한밤중에 깊은 산속은 그리 쏘다니면서도 집은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엄마는 마른 입가를 훔쳤다. 막연히 터가 세다고 했던 지형들을 지구과학 전문가들은 지구 내부 멘틀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터가 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 어린이가 일찍 사망할 확률도 2배나 높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지역에 날고기나 채소류를 매달아 놓고 관찰해 보면 고기가 빨리 썩거나 매달아 놓은 양파가 빨리 썩는단다. 한때 긴 실에 금반지를 꿰어 지형을 알아보던 놀이도 있었다. 기운이 안 좋은 곳에서는 금반지가 심하게 돌았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엄마의 말소리였다. 성했던 이가 하나둘 망가지면서 틀니를 한 엄마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집안에선 늘 빼두고 있었다. 합죽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분명치가 않았건만 그래도 아직까지 원형이 잘 보존된 이야기 중 하나다. 뭘 드실래요? 이야기가 주춤한 틈을 타서 물었다. 점심을 차려야 할 때였다. 난 밥으로 주라. 국수를 달라던 엄마와 동시에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밥을 달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난 밥이 싫어요. 입에서 맨들거리는 게 당체 씹히질 않아서. 그냥 아침부터 새끼다 국수를 먹으래도 먹을 것 같아요. 예전엔 사돈의 뜻에 따라 주는 대로 먹던 엄마가 요즘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두 노인의 식성을 알고 있던 터라 이미 어머니를 위해 호박 넣은 된장찌개를, 엄마를 위해 국수 고명으로 호박을 볶아 놓았다. 난 국수를 20살 때까지 못 먹어봤어요. 우리 동네는 쌀이 흔해서 잔치할 때도 국수가 아니라 떡국을 내곤 했거든요. 여수가 고향인 시어머니는 맨손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 얼핏 엄마에게 자랑처럼 하는 그 소리 역시 매번 하는 얘기건만 신기하게도 엄마는 늘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요. 사돈이야. 우리네와 달리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건 시어머니가 처음 국수를 먹어본 날의 회상이다. 우리 큰애가 3살 먹었을 때였나 봐요. 그때 우리 옆집에 친구가 살았는데 그 친구네 대청마루에서 사람들이 춤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애아버지는 전방에 가 있고 우두커니 애만 보고 있는 내가 안 되어 보였나 봐요. 하루는 저희 친정아버님이 애는 내가 봐줄 테니 가서 놀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북쪽이 고향이었던 우리 부모와 달리 시어머니는 여수에서 장사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리 아버지는 북한의 인민군 병사였고 시아버지는 국군 장교였다. 전장에서 서로 총뿌리를 맞대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사돈이 되어 있었다. 이북에서 혼자 피난을 와 몸 붙일 곳을 찾던 엄마와 달리 시어머니는 국군 장교인 남편이 전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반을 잃지 않은 친정에서 춤을 배우며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다. 출발선이 다른 출발이었다.
남자는 많은데 여자 파트너가 귀하다고 하도 친구가 조르는 바람에 춤을 배웠지 뭡니까. 그런데 그때 새참으로 나온 게 국수였어요. 가는 국수를 말아서 찬물에 말아 설탕을 타주는데 그게 그리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렇게 설탕물에 말아 먹어요. 시어머니의 국수 시식 버전은 또 다른 것도 있다. 생전에 못 먹어보던 국수를 경상도에 시집가고 나서 처음 먹어보았다고 쌀이 흔한 동네에 살아서 어릴 때는 국수를 구경도 못했다는 후렴은 똑같았다. 시어머니는 알 굵은 보석 반지를 한번 쓰다듬고는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들여다본다. 목에 건 굵은 진주 목걸이는 잘 때도 어머니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엄마도 그 모습이 부러웠던가? 푸른 정맥이 꿈틀거리는 구부러진 손가락을 내려다보다가 식탁 아래로 손을 감춘다. 반지 하나 해드릴까? 물었을 때 다 늙은 손가락에 반지가 어울리기나 하냐? 대꾸하던 엄마였다. 동생 내외가 독일에 공부하러 간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늙은 엄마와 기르던 개를 잠깐 나에게 부탁하고 떠났다. 오늘이 일주일째다. 거동이 시원치 않은 노인들이라 외식도 마땅치 않아 몇 끼를 준비했다. 그 사이 엄마는 투정을 부리는 아이처럼 그간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분식은 속이 거북하다고 드시지 않는 시어머니와 달리 엄마가 원하는 것은 주로 밀가루 음식이었다. 그제는 김치에 호박을 썰어 넣은 김치 부침개를 했고 어제는 이북식 만두를 해달래서 김치에 돼지고기를 굵직하게 썰어 넣은 만두를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김치전보다는 오징어를 다진 해물전을 원했고 김치만두는 매워서 싫다며 고기와 양파를 갈아 넣은 고기만두를 원했다. 두 노인이 재탕 3탕씩 우려내는 묵은 얘기를 들으며 나는 국수를 삶고 감자를 갈았다. 오래도록 사회 경험이 단절된 노인들의 이야기는 뒷안에서 해마다 피어나는 잡초 같았다. 그럼 사돈은 춤을 잘 추시겠네요. 엄마의 부러운 시선에 시어머니는 신이 난다. 아유, 뭐 잘 출 것까지 없지만 그저 남들 하는 만큼 스텝은 밟을 수 있죠. 춤은 우리 동생이 잘 춰요. 걔가 40이 넘어서도 춤바람이 났었잖아요. 이야기는 또 올봄에 돌아가신 이모에게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예, 워낙 미인이셨으니까. 엄마의 맞장구에 이모의 춤바람 사연이 이어졌다. 그래도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년이 이틀이나 밤을 새고 안 들어오면 말이 됩니까? 제부는 애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고 에휴, 지금은 각 없는 애 흉보면 안 되지만 생각하면 평생 내 애간장을 무지하게 녹였어요. 이젠 체면을 가릴 것도 가려서 할 얘기도 없다는 걸까? 사돈지간인 두 노인은 흉이 될 이야기도 서슴없이 꺼내놓는다. 그래서 이모는 어디에 가 있었대요? 4살 위기 손녀처럼 엄마의 호기심도 원초적이다. 제가 친구들을 숲에서 찾았지요. 밤새 춤추다가 친구 집에서 자빠져 자곤 또 춤을 추고 그랬대요. 시어머니는 말끝에 이모의 또 다른 비행을 꺼낸다. 내가 결혼 채 애를 낳고 누워있을 텐데요. 내 대신 월급을 받아오라고 부산 휴령부에 보냈더니 글쎄 그년이 여간에 있던 사람들과 어울려서 화투를 치다가 그 봉급을 다 털어먹었지 뭐예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늘 주태백이라고 폄하하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늘 연년생이었던 이모의 흉거리를 찾아낸다. 시어머니는 이모가 처녀 시절 유부남을 좋아해 집안을 들쑤신 이야기며
중학 시절 굳이 고집해서 정신대의 자원에 간 전력까지 털어놓았다. 두 노인의 이야기가 국수가닥처럼 뚝뚝 끊기며 괴괴한 집안을 흐른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두 노인을 각자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대로 두면 과로로 병이 날 것 같았다. 진종일 침묵하며 살던 노인들은 입술이 파리할 정도로 이야기에 에너지를 쏟았다. 엄마는 며칠 새에 눈이 퀭해져 있었다. 처음 두 노인을 떼어놓을 때만 해도 동시에 나에게 눈을 흘기며 못마땅해 하던 노인들도 이젠 힘이 붙이는지 식사를 마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잠깐 마트라도 다녀오면 두 노인은 어느새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었다. 엄마가 시어머니의 침대에 걸터 앉아 있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엄마가 묵는 방 침대에 올라가 있기도 했다. 아, 글쎄, 그년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더라니까요. 애를 넷이나 낳아놓은 사람이 더구나 부하 직원의 미망인에게 그게 할 짓이에요. 이번엔 시아버지가 한눈판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다 짐승이라잖아요. 그래서 그년을 가만두셨어요? 머리채를 뜯어놓지. 엄마는 상대가 사돈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맞장구를 치는 중이다.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권인숙이라고. 참나, 얼굴이나 잘생겼으면 또 몰라요. 얼굴은 넓적하니 몸집도 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호리호리했거든요. 그럼요, 사돈이야 지금도 미인이신데 그때는 얼마나 더 미인이었겠어요. 두 노인의 사이가 화기애애하다. 시부모님들 부부싸움 끝에 늘 어머니가 무기로 사용하는 얘기였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행여 그분이 살아있느냐고, 혹시 뵙고 싶으면 찾아봐 드리겠다고. 병상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며 좋아하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내 어머니가 공연히 오해하는 거라고 했다. 부하 직원이 먼저 가고 남아있는 게 안쓰러워서 몇 번 찾아간 것뿐이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지 않니. 시아버지는 허랑하게 웃었다. 아버님은 그 해의 세상을 떠나셨다. 평소에도 오태가 나는 분이었지만 수의 위에 덧입은 한지옷이 참 잘 어울렸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내가 들었던 말을 전했건만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같은 사실일지라도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과 먼 곳을 회상하는 사람과의 시선 차이일까? 두 분이 기억하는 거리가 참 멀었다. 어느새 이야기의 바통을 넘겨받은 엄마가 피난 시절 이야기를 하는가 싶더니 또 시어머니가 포항 오산에 살던 시절을 얘기한다. 우리가 그때 문방구를 했어요. 뒤에 텃밭이 크게 있는 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는 늘 풍요롭다. 늘 가난하고 불우했던 엄마와 달리 어머니의 집은 늘 컸고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었다. 뒷안에 채소를 키우고 병아리를 길렀는데요. 그 닭똥이 좋았던 건지 애들 아버지가 철모로 화장실에서 그땐 변소였잖아요. 거기서 똥을 퍼다 줘서 그랬는지 채소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우리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아, 우리 사위가요? 엄마의 말에 어머니는 예, 우리 아들이요 하며 못을 박는다. 그런데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매일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땐 집들에 다락이 있었잖아요. 대체 뭐라는가 싶어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고물상이 따로 없더라고요.
다 떨어진 고무신에 빈 깡통이며 돌멩이까지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부터 사위가 뭘 모으는 걸 좋아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림 이루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집으로 끌어들이는 놈한텐 못 이기지요. 지금도 뭘 잘 끌고 들어오는 남편이다. 너무 낡아서 버린 어머니 화장대를 퇴근하던 남편이 다시 들어온 이야기를 하신다. 제 아버지랑 기껏 들어다 버린 내 화장대를 애비가 끌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멀쩡한 화장대를 버렸다면서요. 제 눈에 익은 거라 좋게 보였던가 봐요. 어머나 세상에 하며 두 노인이 깔깔거린다. 엄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웃집 남자가 당한 교통사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순간엔 시어머니가 노인 회장의 흉을 보고 있다. 이제 이야기는 우리의 어린 시절로 결을 잡았다. 아휴, 글쎄, 기껏 떠서 입혀보니 스웨터를 잃어버리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시절 505 털실로 애들 옷을 짜입혔는데 애를 꿰어내 그 옷을 도둑질하는 애들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아휴, 말 마세요. 마당에 빨아 널어놓은 빨래도 장대로 훔쳐가던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쟤한테 내 속치마를 풀어 빨간색 스웨터를 짜주었는데 너 생각나니? 그때 김학준 선생이 담임이었는데. 어휴, 놀라워라. 치매기가 있는 엄마는 내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김학준 선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도 어느새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걷는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운동장 가에 서 있던 교정. 우리는 느티나무를 짚은 아이를 따라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다. 저만큼에서 도망다니는 우리 편 아이가 와서 줄 끝에 선 아이의 손을 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선생님이 우리 편 아이 대신 제일 끝에 서 있던 아이의 손을 채며 말했다. 단방구. 편을 갈라 단방구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선생님을 애워쌌다. 부침성 있는 애들은 선생님 손을 잡거나 팔에 매달려서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가끔 라면을 얻어먹는 횡재를 누리는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었다. 은희는 지짐이 원피스를 찰랑거리면서 늘 선생님 오른손을 잡고 걸어갔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듯 제일 뒤편에서 홀로 걸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운동장에서 놀고 있으라고 했다.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 나와 은희, 숙자, 미숙이는 학교에 남았다가 선생님과 같이 걸어서 집으로 오는 하굣길을 좋아했다. 선생님은 키가 크고 하얀 얼굴과 백목처럼 길쭉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를 낳으러 가신 엄지연 선생님 후임으로 이 총각 선생님이 우리 반 담임이 되었을 때 나는 시커멓게 탄 내 얼굴이 부끄러웠다. 아이들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큰 내 키가 원망스러웠다. 선생님과 자주 마주치는 눈길도 민망했다. 봉긋해지기 시작한 가슴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아플 때였다. 행여 다른 아이들보다 가슴이 불룩해 보일까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앉아 있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은 수업 중에도 가끔 뒤에까지 걸어왔다. 심장이 웅크린 가슴 쪽에서 뛰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우리 집은 선생님 하숙집을 지나서도 한참 더 가야 했다. 선생님은 집에 가도 할 일이 없다며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선생님을 혼자 독차지하며 걷는 것이 행복했다. 남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엄마에게 야단을 맞을까봐 걱정도 되었다. 선생님이 내겐 남자였다.
아무런 흥미도 없던 또래 남자애들한테는 욕도 하고 침도 뱉었다. 고무줄을 끊어가는 애를 쫓아가서는 냅다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하게만 보이고 싶었다. 선생님은 한쪽 손엔 내 가방을 받아들고 다른 한 손은 내 어깨에 얹고 걸었다. 우리는, 아니, 나는 영화 속 연인이 된 것처럼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걸었다. 집에 가면 커피 한 잔 줄 수 있니? 우리 집에는 커피가 없었다. 그때까지 커피를 본 적도 없었다. 선생님이 찾는 게 없는 우리 집의 궁색한 살림이 부끄러웠다. 선생님을 집에 들이기 싫었다. 저희는 구식이라 커피 같은 것은 없어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둘러댄 내가 기특했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에 얹혀 있다는 것을 엄마는 모를 것이다. 나는 양반도 아니고 신무물을 갖추지도 못한 채 기신기신 사는 부모가 원망스러웠다. 부모가 다 이북에서 내려온 터라 친척조차 없어 그 시대의 풍습을 알 길도 없었다. 은인의 집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코코아도 있다고 했다. 선생님이 오는 날 수박아채를 예쁜 그릇에 담아 내놓기도 한단다. 곳간에 먹을거리를 잔뜩 쌓아두고 손님이 올 때면 곶감 띄운 수정과를 내놓는다는 숙자네도 부러웠다. 숙자는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을 가진 큰 집에 살았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손수 지은 방 서너 칸짜리 벽돌집에 잇따라 방을 붙여 하숙을 치고 있었다. 피아노도 없고 커피도 식혜도 내놓을 수 없는 오롯한 삶의 현장, 오직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구실밖에 못하는 문화의 불모지, 하숙을 치면서 교양 없이 부엌에 숨어서 술이나 홀짝이는 그런 엄마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런 김학준 선생을 기억하는 엄마가 신기했다.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 김학준 선생이었는데 쟤한테 축사를 써줬어요. 축사가 아니라 졸업생 답사였다. 나는 졸업식에서 답사를 읽으며 아이들처럼 울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은 키가 껑충한 선생님과 눈을 맞추지 않았다. 선생님이 은희의 이모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결국 피아노가 있고 커피가 있는 집의 여자를 택한 것이다. 나는 그 선생님을 집 앞에서 돌려보낸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그렇게 외로워진 내가 시작한 것이 독서였다.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문화가 책 읽기였다. 현대 한국문학 전집 12권은 훌륭한 놀잇감이었다. 김학준 선생님을 그냥 문 앞에서 돌려보냈던 그 해. 겨울방학이 오기 전까지 나는 12권의 책을 모두 읽었다.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의 삶이 우울한 내 삶과 비슷했다. 우리 집처럼 못 사는 집에서 열등감에 젖어 있는 주인공들은 나처럼 미혹하기도 했다. 나도 그들처럼 그저 삶의 주변에 머물며 사람들을 비웃고 싶었다. 소설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했고 그들도 나처럼 허영을 감춘 채 세상을 조롱하고 있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으며 어그러지는 운명에 가슴이 아려 눈물을 흘렸고 김유정의 봄봄을 읽을 때는 점순이가 되기도 했다. 나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런 속물 같은 선생님을 냉소했다. 가슴 언저리가 마비되는 먹먹한 통증을 입술을 깨물며 눌러 참았다. 졸업식이 끝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짜장면을 먹으러 갈 때 나는 냉면을 사달라고 했다.
겨울에 먹는 냉면이 참맛이라고. 그 맛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야. 이 추운 겨울에 웬 냉면이냐고 엄마가 말렸지만 어디선가 읽은 글귀를 인용하며 억지를 부렸다. 아버지는 택시를 불러 타고 역전 뒤에 있는 제일면옥으로 데리고 갔다. 지금도 그 냉면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종일 식탁 앞에서 묵은 시간을 들추던 노인들이 이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 잠자리를 봐드리고 엄마 방에 들어갔더니 엄마는 방금 헤어진 시어머니 흉을 본다. 예, 너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주무시라고 들렀더니 글쎄 얼굴에 팩을 붙이고 계시더라. 엄마도 붙이고 싶다는 뜻이다. 엄마도 누워 내가 붙여드릴게. 허리가 굽어 똑바로 눕지 못한다면서도 엄마는 무릎을 세워 누우며 얼굴을 내민다. 엄만 팩 같은 거 안 해도 피부가 좋네. 우리 시어머니보다 훨씬 팽팽한데? 나의 말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엄마의 얼굴에 팩을 붙인다. 팩을 붙인다는 명분으로 생전 처음 엄마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엄마의 하루가 눈을 감는다. 점점 흐려지는 엄마의 벽을 다독인다. 골 깊은 주름 사이로 엄마의 꿈이 지나간다. 꿈길은 환한가? 엄마의 입술이 빙그레 웃는다.